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개장 후에는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하고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소폭이긴 하지만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요즘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수는 밀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과 실업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투자자들은 이제 갈수록 좀 무감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위험자산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3대 지수 상승한 것은 물론 비트코인도 사상 처음으로 11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리딩방에서 또 비트코인을 또 이렇게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천장을 뚫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하나 추천 종목이 추가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첫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했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에 4%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장단기 물간의 혼조세를 보였지만 30년물 입찰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1.5% 넘게 상승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3,180선을 넘어섰고요.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관세 이슈에도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정책 수혜 기대감에 보험, 증권주도 올랐고 구리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치솟은 집값과 가계대출 우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모니에서는 이를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관세 불확실성이 증시 낙관론에 완전히 묻히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허세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은 델타가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또 경제 지표도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다우 지수는 0.43%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7%, 0.09% 오르면서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혼재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오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웨드우시 증권은 엔비디아가 내년 안에 시총 5조 달러를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세는 좀처럼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예상보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매출이 부진하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소폭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최근 테슬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최근에 주가 하락을 신경 쓴 것인지 어제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에 여러 테슬라 개발 소식들을 내놨는데요. 그는 1에서 2개월 내에 로보택시 범위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을 테슬라 차량에 곧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오늘 테슬라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업들은 등락이 혼재됐는데요. 메타는 0.76% 빠졌고요. 또 브로드컴은 반도체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린 몇 가지 요인들 살펴보면 우선 델타가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12% 가까이 오른 것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델타는 여름 시즌 예약이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올해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재차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관세 불확실성에도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로 해석되면서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번 호실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을 보면 2분기 어닝 시즌이 증시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온 것도 시장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세 불안감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경제 지표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밤 공개된 고용 지표 결과 확인해 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0건 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지난주에 독립기념일 휴일이 있었던 만큼 데이터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에 대해서 수치가 꽤 순조롭게 나왔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채 경매도 계속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진행된 국채 30년물 국채 경매도 관세 영향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했는데요. 간밤 있었던 30년물 국채 경매에서 경매 당시 시장 금리는 4.89%로 이보다 소폭 낮은 4.889%에서 발행 금리가 책정됐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상승하던 금리는 대부분 반락했는데요. 30년물 금리는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10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6천 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외신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도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화로는 현재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6시 30분 기준 1억 5,6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며칠 동안 내리 상승한 후 오늘은 2%가량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증산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원유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우려를 키우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은 오늘 나온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0.37% 오르면서 온스당 3,333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정치 대신 사업 얘기를 꺼내면서 테슬라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 밝혔는데요. 또 현재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두 달 뒤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또 늦어도 다음 주면 테슬라 차량에 xAI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탑재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같은 날 선보인 최신 모델이 박사 수준이다. 구글과 오픈AI 등 경쟁사 모델보다 앞선다 거듭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간만에 들려온 희소식들에 테슬라의 주가는 목요일장 5%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AI 신흥 강자들이 오랜 구글 천하를 깨기 위해 연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앞서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킨 퍼플렉시티가 이번엔 AI 기반 웹브라우저 코멧을 출시했고요. 오픈AI도 수준의 AI 브라우저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구글 크롬의 아성이 AI라는 새로운 시대 흐름 속에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오픈AI와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은 인터넷의 관문이자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확보할 막대한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얻은 데이터로 구글은 총 매출의 4분의 3이 크롬을 통해 나올 만큼 핵심 돈줄로 꼽히는데 가뜩이나 독점 이슈로 크롬 강제 매각 위협과 AI 검색 공세에 시달리는 와중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틀어진 중국이 자원 무기화 전략을 고수하면서 미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육직책으로 자국 내 유일한 히토류 업체인 MP 매트리얼즈에 통 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가 4억 달러를 들여 우선주 15%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겠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 생산량의 10배 규모의 히토류 자석 제조 시설을 신속히 건설할 계획이다 밝혔습니다. 그간 미국은 거의 모든 히토류를 해외 의존했고 이 가운데 70%가 중국산이었는데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관세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오면서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TSMC가 TSMC했습니다. 깜짝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돈 44조 원에 육박한 매출을 올렸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9%나 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벌써 83조 원을 찍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TSMC의 호실적이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의 시총이 4조 달러를 터치한 것과 더불어서 AI 붐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평가했는데요. 오는 17일 발표될 전체 실적과 연간 전망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페레로 로쉐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페레로가 100년 역사의 시리얼 명가 WK 켈로그를 품습니다. 31억 달러, 우리 돈 4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켈로그는 2년 전 스낵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 시리얼 제조사 WK 켈로그와 스낵 제조사 켈라노바 두 개 회사로 나뉘었는데 분사 이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프링그스 등을 보유한 켈라노바도 지난해 M&G로 유명한 마즈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 식료품 가격 상승과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달라진 소비자들의 식습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글로벌 부위 순위도 짚어보죠.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라는 전례 없는 이정표를 세우면서 젠슨 CEO의 재산도 크게 불어 세계 부호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루 새 13억 1천만 달러가 늘어 재산은 1,420억 달러, 우리 돈 195조 원에 육박한데 세계 10위에 해당하고요. 9위인 워런 버핏과의 차이도 30억 달러에 불과해 곧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의 머스크가 젠슨 황의 2배가 넘는 479조 원으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뒤이어 AI 인재를 쓸어 담고 있는 메타의 저커버그,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증시가 나날이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먼저 스테이블 코인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 일명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입법은 꽤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해보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8월 말까지 3분기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받으며 최장 120일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더즌도 2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헥토파이낸셜 10.63%, 아톤도 9% 가까이 올랐고 형제글로벌도 6.61%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더해 세제 개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은행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으로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에는 세수 부족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거론되면서 실제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증권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선 낮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업들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배당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은행주의 목표 주가를 평균 19%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제주은행이 21%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카카오뱅크와 JB금융지주 5% 넘게 뛰었고 IM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도 모두 4%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현지 시간 9일 11만 2천 달러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11만 6천 달러 선도 넘으면서 또 한 번 최고점을 경신했죠.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상승률은 1.33%에 머물렀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번 가격 급등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도 시장 전방에 금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며 재정이 임박한 상태죠. 여기에 JP모건도 기관 전용 스테이블코인인 JPMD를 출시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단순한 정책과 상품 출시의 차원을 넘어 전통 금융 생태계 내부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SGA가 8% 넘게 뛰었고 SGA솔루션즈도 7.52% 강세 보였고요. 네오위즈홀딩스 4.34%, 우리기술투자 3.91%, SBI 인베스트먼트도 2.7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개별 기업 관련해서 호재가 많았는데요. 먼저 이뮨 온시아가 NK T세포 림프종을 대상으로 한 IMC001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림프종은 림프종 이외의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희소한 혈액암인데요. 회사 측은 부작용은 경미했고 또 2년 생존율이 74%로 우수한 장기 유효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오큐피 바이오엠이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인 오레고보맙이 말기 난소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 사례가 국내 임상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기대 여명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임상 6개월 종료 시점 이후에도 생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호재 있었던 이뮨온시아가 20% 가까이 뛰었고 앞타바이오 8.78%, 티움바이오도 5% 넘게 뛰었고요. ST큐브 4.5%, 마지막으로 큐라클도 3.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지수가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고 시가총액은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는 크게 세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한은의 금리 유지까지 증시 부양 3종 세트가 되면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코스피 이제 3,100을 넘어서 3,200에 도전합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1.6% 급등해서 3,183포인트, 코스닥도 0.9% 올라서 800포인트 코앞에서 마감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종가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 4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4조 달러 돌파 소식에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고요.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까지 오름세 보였습니다. 옵션 만길이었는데 메이저 수급 주체는 코스피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외국인 4,46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5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654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이만큼 팔아냈고요. 개인도 136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폭이 코스피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어제는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선 특히 반도체 투톱이 엔비디아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5.6% 오르면서 종가는 29만 7천 원, 신고가 턱 밑까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헬스케어 섹터가 좋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 급등해서 다시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의약품 관세 낙관론과 국채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밖에 LG 에너지솔루션과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도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10위권 내에서 가장 크게 오른 건 리가캠바이오로 1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더불어 시총 1위 알테오젠이 6%대, HLB가 2.4%, 펩트론이 2%대 상승세 보였고요. 급등했던 파마리서치는 5.5% 조정받았습니다. 환율은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내린 1,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2.5%로 유지하자 환율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달러 강세 환율이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NDF에서는 이내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오늘 6시 기준 환율 1,371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 소폭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 나온 증권가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우선 업종 리포트 중에서는 하나증권이 빙과류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역대급 폭영으로 빙과류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높지만 당장 2분기의 실적은 비우호적인 날씨와 내수 소비 부진 영향으로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에 대해서 12개월 선행 PER이 10배, 9배에 달한다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조정 시에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며 롯데 웰푸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여러 증권가에서 KT에 대한 종목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2분기 KT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분기 매출이 7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9,30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해서 10%, 8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B증권도 동일 기간 매출이 12.8%, 영업이익이 87.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분양 매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두 증권사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7만 4천 원으로 10% 상향했고요. DB증권도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빙과류 섹터 그리고 KT에 대한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은 그렇게 뚜렷한 일정은 없습니다. 7월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니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아리백 관련주로 엮이는 테마들이죠. 이재명 정부가 지방의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첨단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은 강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름세로 61,200원, SK하이닉스 프리마켓에서는 30만 원 돌파했습니다. 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LG 에너지 솔루션,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좋았는데 0.47% 약세입니다. 거래가 31만 6,500원이고요. KB금융이 반등합니다. 0.68% 오름세로 11만 7,6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제외하고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8% 강세로 10만 3,100원, HLB가 0.4% 상승하면서 거래가 5만 7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0.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4만 5,7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반등합니다. 0.53% 강세로 거래가 56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포모 불안도 커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본인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에 맞는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무뎌진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S&P 500, 나스닥 소폭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 챙진이고 또 그동안 시장 상승 대비 좀 수익률이 부진했던 종목들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또 빠른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네. 오늘 우리 최주연 아나운서가 네. 굿모닝 마켓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트럼프 관세는 허세. 관세는 허세. 네. 관세는 허세. 아니 영어로도 이 라임이 맞아요. Tariff is bluff예요. 관세는 또 블러핑이에요. 블러프예요. 어이 뭐 진짜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 하는가 하고 또 이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만 25%를 네. 관세를 부과당했다 하면은 악재겠습니다만 일본도 똑같이 25%. 그렇죠. 다른 데는 뭐 25%가 아닌 30%도 있고 40%도 있고 하니까 같은 조건이란 얘기죠. 같은 조건이란 얘기라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나중에는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감당 어떻게 할래? 당장 브라질에다가 8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만 브라질산 커피 많이 갖다 먹는 걸로 아는데 스타벅스도 미국 시민들은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국민들은 뭐 그러던데요. 시장 잘 갑니다. 그리고 어제 이 뉴스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결국 3천조 원을 넘었죠, 시총이. 네, 맞아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런데 왜 우리 그때 3,300이 아니고 왜 3,100대죠? 아직 3,200이 안 되죠. 코스피는 결국은 어지간히들 상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시총은 커졌는데 네. 주가가 이놈저놈 뭐 막 상장하다 보니까 쪼개져 가지고 그런 어떤 의미도 있죠. 상장 종목 수만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시원찮은 진짜 상장사로서의 자격 없는 기업들 좀 솎아낸다면은 우리 지수 금방 진짜 좋아질 것 같은데 선진국처럼. 너무 아직도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좀 달라지겠죠. 이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뭐 증시 선진화 방안 내지는 어떤 체질 개선 이런 쪽에 그 부분도 어제 저는 3천조 돌파, 시총 3천조 돌파하면서 지수부터 떠올랐는데 그런데 왜 지수가 이래 싶었던 게 생각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장- 이것도 이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장 기업 수 예. 늘어난 게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나스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참 그런 거 많았잖아요. 무늬만 바이오, 무늬만 2차 전지 이런 것들 뭐 2개 업종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성공하면은 이렇게 바로 IPO를 통해서 먹튀하려는 그거는 참 아쉽습니다. 뭐 IPO 자체가 좀 개선돼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좀 또 진짜 이미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상패라는 단어는 좀 입에 오르기가 그거는 힘들 정도로 예, 이제 잘해야죠. 개인 투자자분들 잘해야 피해가 있기 되는데 때문에, 예. 아직도 보면은 뭐 몇몇은 보면은 뭐 기업 발전이나 뭐 기업 활동 생각보다도 그냥 요 종이 장사 계속 요쪽만 생각하는 데도 아직 있죠. 네. 네. 자, 오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 이사님 그렇게 출근하십니까? 그 복장으로? 네.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금요일은 저희가 너무 캐주얼 산뜻하고 데이입니다. 좋은데요. 산뜻해요. 예. 네, 좋으십니다. 아니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미국도 뭐 브라질 관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50%면 사실 상당히 높은 건데 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 결국엔 기한 연장을 위한 어떤 핑계 그리고 이제 지금 막판에 뭔가 잘 안 되고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커피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커피랑 오렌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오렌지. 진짜 예. 이게 북미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 실제로 저희는 델몬트 주스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지금 뭐 이제 또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그 이전에 사람들은 선키스트 아니에요? 그래요. 선키스트. 저는 그 병으로 된 거 네. 보리차 담아 먹는 네.
근데 이제 북미 사람들은 또 오렌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여가 되면은 그거 진짜 좀 문제가 그러네요. 있긴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엔 기한 연장을 위한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서 지금은 기업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은행주, 뭐 넷플릭스 이렇게 해서 그러게요.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아니 실적 말씀 주시니까 간밤에 보니까 또 델타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도. 항공주들도 괜찮았고 네, 또 저번에 말씀 주신 그 조비 에비에이션 네. 이건 항공주는 아닌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때 말씀 주셨을 때 항공-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델타항공이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좋았고 이제 전망조차도 좀 잘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시작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기 우리 시장 지금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죠? 이제는 보니까 야간 선물하고도 상관없고요. 네, 우리 개장 무렵에 미국장 뭐 지수 선물 흐름하고도 상관없고 주변 아시아장 흐름하고도 상관없고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팔든 사든 상관없고 지수는 그냥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이제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 네.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법 개정이 되고 그다음 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이제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제 그 배당주 분리과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정부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어느 나라나 보면은 뭐 워렌 버핏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 이제 반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잡겠다는 시그널이 확실했을 때 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완전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증시 투자를 권유하는 것들이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힘을 얻고 좀 실적들이 개선되면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시장은 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무뎌진 건 맞습니다만 또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베트남하고 이제 20% 합의를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산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20%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이제 베트남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은 나이키라든지 이런 네, 의류, 맞습니다. 신발 이런 쪽이 베트남산이 꽤 많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런 제품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베트남 자체의 공장을 이제 직접적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요번에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결국에는 네. 중국 때문인데 네. 이제 과거에 2018년도부터 해서 중국이 이제 관세를 맞기 시작을 하고 중국에서 직접 수출이 되는 것들이 관세 맞으면서 요게 이제 주변국으로 많이 분산이 그렇죠. 됐어요. 예. 그게 이제 많이 사용됐던 게 베트남이 이제 가장 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로 이렇게 수출하는 방안들이 계속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과거까지 몇 년 동안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요번에 이제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게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세는 이제 부여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거에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실적 발표를 할 때 본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실적에 이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이런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할지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판매가로 전가를 할지 네. 여부는 좀 아니면 지켜봐야 그냥 된다. 본인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그냥 받아들일지 요거는 이제 경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키 주가가 좀 최근에 보면 많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네, 간밤에는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좀 주가 흐름 체크해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네. 주가는 2021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제왕의 몰락을 아. 몇 년 동안 좀 겪었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굉장히 굴욕적으로 많이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 신으면 그냥 뭐 아저씨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한참 나이키보다는 언더아머 많이
신고 좋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뜨는 거는 뭐 온홀딩스나 최근에는, 호카나 예. 뭐 아식스나 뭐 이런 게 조금 떴고 나이키가 이제 그런 표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키 이제 신으면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으니까 저 어제 나이키 집에 하나 왔는데 운동화 진짜 네. 몇 년 만에 운동화 하나 아저씨면 저는 다행이지. 저는 다행이죠 아저씨면. 그렇죠. 저도 뭐 집에 나이키 뭐 한 10개는 있는데 요즘에 호카도 많이 신으세요. 네, 요즘 호카도 여성분들이 많이 신고.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많이 이제 실추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좀 지켜보기 주목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니 그 근데 네, 주가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주가가 이제 2021년에 그러니 뭐 2021년이면은 네. 코로나 이후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전부 유동성으로 뭐 천정부지로 주가 치솟다니까 그때 그때 179불이었는데 고점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52불까지 갔으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반토막 지금 당한 이제 그러면 한 70%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올라와서 이제 한 42% 정도 반등한 정도인데 저점 대비. 네, 맞습니다. 야, 70% 빠져서 42% 올라왔는데도 아까 차트 보시다시피 장기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차트 저 주가의 위치는 한번 급락하고 나니까 무섭네요. 지금 저게 제가 지금 계산한 바로는 최근 저 저점 대비 한 40% 올라왔지만 저 고점 대비로는 아직도 저 뭐 까마득하네요, 그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이키가 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희 뭐 지금 40대, 50대 다 연령대 할 거 없이 어렸을 때부터 다 거의 최고의 정점에 있던 브랜드이다 그랬었죠. 보니까 더 충격이 조금 컸었는데 이게 조금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될 이유가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을 아, 했어요. 그래요? 요게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CEO가 새로 왔습니다. 요 엘리어트 힐이라고 하는 CEO인데 요분이 이제 사실 나이키에서는 레전드예요. 은퇴를 했다가 이제 2024년도 10월에 긴급하게 복귀를 한 건데 이분은 1988년도에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이키에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이제 CEO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분이 그러니까 10월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분이 이제 전 CEO입니다. 존 도나우라고. 근데 이분도 사실 레전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보면 그 베인 앤 컴퍼니 뭐 이베이 서비스나우 이런 데서 다 일했던 IT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분인데 베인 앤 컴퍼니에서도 사원부터 시작해서 CEO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베이에서도 CEO하고 뭐 40개 기업 합병하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했었고 서비스나우에서도 CEO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딱 있었잖아요. 시기가 딱 보면 코로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키의 황금기, 거의 절정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분이 꺾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이분이 했던 정책이 먹히지 않았던 걸 수도 있는데 했던 정책이 영향을 줬던 건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IT 쪽에서 굉장히 특화됐던 분이다 네. 보니까 DTC라든지 IT 위주로 사업 전개를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쪽에 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DTC, 그러니까 이제 다이렉트 컨슈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도매상을 끼지를 않고 본인들 나이키가 직접 재고를 관리하고 판매를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마진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걸로 사업을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 전환이 굉장히 잘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좀 보시면 이게 2010년부터 2024년도까지인데 DTC 비중이 2010년도에는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도에 40에서 42%까지 올라왔다. 마진으로 보면 확실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좀 문제가 중간에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자산 뭐 많이 풀리고 2021년에 많이 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공급망 측면에서 한번 중간에 완전 바틀렉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다 봉쇄하고 하면서 첫 번째 발생했던 건 뭐냐면 재고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물건을 받지를 못하니까 네. 소매상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 코로나 길어질까 예상되니까 그 다음 분기부터 이 소매 기업들이 뭘 했었냐면 재고를 확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 재고 얼마 쌓였어라고 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아 이제 잘 팔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공급망이 풀려버리면서 이 쌓아놨던 재고가 다 온전히 재고로 그러니까 악성 재고로 발생을 해버린 시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재고 시기. 떨이를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나이키가 DTC로 전환을 하면서 이 도매에 저희 공급망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DTC? 그거, 그
다이렉트 컨슈머로 다이렉트 투 컨슈머. 네, 자기네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재고 예. 관리하는 거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 버렸는데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때부터 재고떨이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상당히 몇 분기 동안 이 재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사실 좀 네. 브랜드 이미지가 그때 좀 망가졌죠. 갑자기 네. 무슨 저 뭡니까? 무슨 뭐 상하 월드컵 매장 근처에 무슨 월드컵 경기장 근처 네. 어디선가 뭐 떨이 한다고 막 그런 것들 전봇대에 막 엄청 벽보에 많이 막 하죠, 붙어 있고 이제. 할 때 네. 나이키도 싶은 그런 게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여튼 이런 게 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 자산이 많이 풀리면서 이제 돈이 많이 풀었잖아요, 네. 다들. 그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거 기억하실 텐데 예.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게 신발 가격. 그래가지고 나이키 한정판 모델 조단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지금의 라부부랑 비슷해요. 그냥 발행을 하면 15만 원, 17만 원 정도 하잖아요, 나이키 신발이. 네. 그게 뭐 잘 나가는 거는 10배까지도 가서 팔리고 리셀가가. 컬렉터들도 꽤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더현대 사람들 줄 서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하고 막 뉴스에도 났던 이거 살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 신발이 내놓는 족족 다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키가 뭐에 집중을 했었냐면 색깔놀이에 집중했어요. 색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단 모델이 딱 내놓으면 빨간색하고 검은색 내놨는데 다 팔렸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스토리 붙여가지고 예전에 그 마이클 조단이 농구하던 시절에 뭐 파란색 뭐 하여튼 그런 거 스토리 막 맞아요. 붙여가지고 화이트 색깔 블루도 또 나오고. 네, 또 예. 내요. 그럼 또 품절돼요. 이게 잘 되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계속 잘 되잖아요. 파는 대로. 그러니까 혁신 모델이라든지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고 5년 사업 모델 놓쳤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원래 러닝화에서 시작됐던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기 시작을 하면서 나이키가 이제 양방에서 완전히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또 마라톤 열풍이 불었잖아요. 요즘도 한창이죠. 네, 지금까지 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이제 그 운동 어떤 운동이 좀 떴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골프가 엄청나게 네. 유행을 네. 했었고 그 다음이 테니스로 넘어갔었고 지금 이제 그 마라톤인데 결국에는 뭐 운동의 본질에 집중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격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때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골프나 이런 것들 비싼 것들 그래서 점점 싼 걸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 마라톤이 전 세계적으로 부릅니다. 요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요새 뭐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이게 마라톤 대회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뭐 거의 뭐 몇 초 컷으로 대기 뭐 이제 신청 못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뉴발란스 같은 데는 신청할 수 있는 그 입장권을 주는 대신에 패키지를 사야 돼요. 몇십만 원 되는 신발이랑 옷이랑. 어, 네, 그렇게 그래요? 해가지고 하기도 예. 하고 미국에서는 그 뭐 그 데이트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틴더 같은 앱 네네.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러닝 크루 같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젊은 사람들 이제 데이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역시 러닝크루 해가지고 뛰면 더 효율적으로 잘 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그렇게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네. 같이 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게 이제 넘어가는 시대에 나이키가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호카나 네. 온이나 아식스 이런 브랜드들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아까 나이키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호카는 데커스라고 하는 주식으로 상장돼 있거든요. 예. 호카 주식 엄청나게 올라갔고 온도 올라갔고요. 네. 아식스도 거의 사상 최고가요. 지금 이게 아식스는 또 호카랑 온이랑 좀 다른 식으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호카는 그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뜰 때 편한 신발로 떴거든요. 러닝화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네, 굉장한 맞아요. 인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나왔을 때는 그 스니커즈, 그러니까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카랑 스케쳐스는 인정할 수 없다. 네. 어떻게 저런 신발들이 뜨냐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러닝에 이게 접목이 되면서 떴고요. 온도 이게 그 나이키가 그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할 때 나이키의 성장 모델을 보면 과거에 필라이트가 그 CEO거든요. 필라이트가 성장했을 때 그때 에어맥스 모델이 그 엄청난 히트작이었었잖아요. 그 에어맥스의 에어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가져온 개발자가 이제 필라이트한테 내가 아디다스랑 이런 데 다 갔는데 다 까였다 나. 이거 한번 너 생각 있냐?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거의 초기니까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열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디다스를 생각해 보면 세계 1위였어요. 근데 거기는 관료 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절한 거잖아요. 이 온홀딩스도 뭐가 있냐면 이 온홀딩스 만드는 사람이 운동선수예요. 나이키의 스폰서를 받던. 근데 이제 부상으로 은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밑에 조그맣게 이게 생긴 이게 이렇게 뿅뿅뿅 생긴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본인이 호수로 만들어 가지고 나이키에 갖고 간 거예요. 뭘로 만들어요? 저기 호수 있잖아요. 그 물 뿌리는 호수. 아. 그걸로 이제 본인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나이키에 화면에 간 거예요. 나오는. 네. 네. 그래서 요걸로 내면 될 것 같다. 근데 나이키에서 그때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그때 너무 큰 관료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허접한 거는 거절한 거예요. 근데 요게 본인이 이제 따로 나가서 만들어서 대박을 친 뭔가 케이스죠. 대표 제품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떴고 아식스는 이제 그 아식스랑 오니지카 타이거 두 개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오니지카 타이거가 전신이에요, 원래. 오니지카 타이거가 원래 나왔고 약간 아식스는 패션 스니커즈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브 브랜드로 나왔던 건데 아식스가 더 잘 돼서 오니지카 타이거 없앴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팔리고 일본 가면은 오니지카 타이거는 그냥 줄 계속 서 있어요. 오니지카 타이거는 사실 저 기억에는 한 25년 전. 그렇죠. 그때 엄청 그때 떴던 인기였는데. 거예요. 그러다 없앴었어요. 예. 네, 중간에 아식스가 더 잘 되면서 그러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요즘에. 네, 지금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잘 되는 이유는 한국 대비 한 30% 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면은 무조건 사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 실적 이후로 40% 주가 반등을 한 건데 요번에 이제 그 뭐 마진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식이 놀라울 정도로 좀 많이 이제 그 재고가 소진되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많이 쌓여져 있던 재고가 2024년 10월 이후로 많이 이제 그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DTC 직접 판매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던 것들을 그 엘리엇 힐이 돌아오면서 도매 채널로 돌렸거든요. 근데 엘리엇 힐이 나이키에 3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매 채널을 다 자기가 관계가 가까워요. 아, 그럼 재고 그래서, 관리가 수월해지겠네요. 네, 다시 만들기 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기 그 ABC 마트 이런 데 가면 네. 나이키 그것도 도매 판매 일원이거든요. 그런 거 다 빼기 시작했었는데 다시 다시. 넣기 시작을 해서 판매 채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제품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부족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홍콩 주식 중에 뭐 이제 스텔라라고 이런 나이키의 OEM 받아서 만드는 업체 있거든요. 그런 데랑 NDR 같은 거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엘리엇 힐로 바뀐 이후에 지금 그쪽에 완전 전력을 집중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OEM 업체에 신제품 시안을 보내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게 2024년 10월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5월 하반기에는 뭔가 나올 거다. 나이키 저는 이렇게 신제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이키를 누르고 있었던 뭐 재고철이나 신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주가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관세 이슈도 나이키가 그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그냥 총체적으로 보면 40%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 관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여기 이런 것들 악재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래서 있을 이제 것 좀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도 좋다. 네, 나이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나이키가 다우존스 30개 중에 이제 아직도 포함되어 있는 네. 종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데 3대 지수 가운데 지금 아직도 사상 최고치 못 간 게 다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나이키나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는 박살났잖아요, 네, 주가가. 이런 쪽이 이제 좀 회복이 돼줘야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가보든지 하겠는데 반면에 여기서 다우 지수 구성 종목 중에 또 기술적으로 보면 불안한 것들도 많아요. 무슨 뭐 존슨앤존슨 무슨 뭐 또 뭡니까 저 코스트코나 뭐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보면은 위에서 더 못 가고 뭔가 이렇게 막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나이키가 이거 한번 참 재밌네요. 지금 저는 설명 듣는 중에 한번 저기 물어봤더니만 퍼플렉스티?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 또 그것도. 챗 GPT만 보다가 예. 예. 아니 저거 시총이 나이키가 지금 879억 달러예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조 단위는 아니지만 9,967억 달러 10배가 넘잖아요 시총이. 네. 그런데 지금 뭐 일일이
뭐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매출이나 순이익을 작년 말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은 매출이나 순이익은 10배가 아니고 뭐 한 2배 정도 차이예요. 그러면 주가는 테슬라에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반영된 거죠? 테슬라는 결국에는 이제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미래의 미래가, 가능성이 반영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신당 창당을 결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이제 불안불안 유리 위를 걷는 느낌이 네, 그래요. 네. 네,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냥 타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전을 하고 써본 사람하고 많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글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는 FSD를 실제로 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진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전기 자동차 있으면 그쵸. 집에서 충전할 수 예. 있고 슈퍼차징 스테이션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그냥 작은 소소한 것들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예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인양품 있잖아요. 무인양품에 가서 제품들을 보면 이게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충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테슬라가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 실제 차주들의 인터뷰를 좀 해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 세심한 차가 좋아지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편해지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충성심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의 기술력도 사실은 이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샤오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거에 위협을 받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뭐라고 해야 되죠? 기성복은 이쪽이 굉장히 잘하지만 맞춤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보텟이랑 이제 옵티머스,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또 요게 그룹도 곧 탑재된다면서요. 그룹이 또 이제 테슬라에 다음 주에 탑재되니까 당장. 요게 네. 이제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접목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저도 많이 쓰죠. 되게 네. 편해요. 그런데 근데 그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최근에 이제 당근마켓 거래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요. 좀 이 글 번거로워요. 써야 돼. 번거롭잖아요. 글 사진 써야 되고. 올리고. 네, 사진 네.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주고. 네, 그다음 맞아요. 한 3분 정도의 뻘쭘함을 좀 버텨야 되고 만나서 또 약속 잡고. 네, 예, 대화해야 예.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오면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당근이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이십니까? 서로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대충 알아요? 느낌으로 알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피규어를 팔았는데 초등학생이 왔어요.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애기 거인 것처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적도 있고 어쨌든 제가 얘기가 셌는데 당근마켓 최근에 해보니까 AI가 접목돼가지고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본인이 사진 분석해가지고 제목이랑 글을 써주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저 다시 사용해야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5분 만에 사진만 찍어가지고 5-6개 물품을 올릴 수 있으니까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AI가 이런 식으로 접목되겠구나. 저 그 제품 그러면- 설명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네, 진짜 귀찮거든요. 예. 거기에 또 조금 더 팔려면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와이 가서 샀는데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안 써주지만 기본적인 거 딱 써주니까 딴 사람들도 앞으로 이거 다 기본적으로는 올릴 거예요. 부가적인 설명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록이 테슬라에 탑재되는 게 상당히 이제 편하게 하겠다 사람들을. 네. 이보세요, 전격 두 제트 분. 작전. 네? 이보세요, 두 분. 동시효과는 보고 가시죠. 막 당근 얘기하다가.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3,195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오늘 이제 800포인트 회복이 좀 예상되죠. 지금 80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1,300원, SK하이닉스도 0.5%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 29만 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07만 원.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가가 31만 7천 원이고 KB금융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0.4%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6%가량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6만 3,5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1%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HLB 소포 오름세 예상되고 파마리서치가 1.9%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57만 2천 원이고요. 휴젤도 오늘 1%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6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8천 원. 펩트론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4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도 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예. 네. 뭐 시장 얘기 안 하고 나이키 얘기, 당근 얘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렇죠. 네, 종목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사실 체감 지수는 예.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그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 예.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하다못해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있어도 상승 네네. 종목이라도 많은 날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꼭 네.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지수는 내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또 이렇게 저희들이요 이제 좀 나이브해질 때가 또 조심할 때이긴 합니다만 아니 조금 그래도 최근 이제 기간 조정을 한 2주 넘게 이제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이제 튀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바로 가느냐? 네.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근데 지금 정민 앵커는 당근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로? 아 제가 안 입는 거 팔죠. 안 입는 거? 안 입는 거, 안 신는 거. 안 입는 거, 안 안 신는 드는 거? 그래요. 네. 그냥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귀찮으면 그냥 저를 주세요. 제 걸요? 아니 저 뭐 주변에 줄 때 많으니까 좀 그러셔도 되잖아. 가장 잘 팔리는 건 이제 골프 옷. 골프. 네, 골프 옷 잘 팔려요. 네. 그러네. 아니 그 AI 얘기하니까 결국 이제 네. AI가 접목이 돼서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고 네. 이제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사용도 굉장히 절차 간소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요 간밤에는 보니까 그 케이던스하고 시놉시스도 골드만삭스에서 또 매수 리포트까지 내니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AI가 뭐 올해 초에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엄청나게 칩을 사들이면서 요게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에서 뭐가 이제 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올해 초의 얘기였는데 그게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묻히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도 안 가고 막 그 투자들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가면서 좀 바뀌는 모습인데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록이 탑재되는 것도 결국에 그록4였거든요. 그게 네, 새로 나온 네. 모델인데 이제 AI 모델이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부에서 구축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좀 갈 걸로 보고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누르고 있었던 게 뭐 관세 그리고 미국에서 태클 거는 거 중국 수출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많이 해소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해서 칩 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기술주 이제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어찌 됐든 지금은 근데 이 그 주변에 보면 그 어떤 저기 평온한 상태의 이런 것들보다는 계속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서전을 읽어봐도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상태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뭔가를 질러놓고 또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겨내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 항상 창당도 혁신을 꿈꾸는 네, 느낌이죠. 그래서 신당 창당도
결국에는 지금 또 월화 조금 그러고 지금 조용해졌지만 결국에는 또 한번 또 계속 흔들 것 같아서 오늘 뭐 라임이 잘 맞네요. 네. 머스크 리스크네요. 그러네요. 트럼프 관세 허세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소폭이긴 합니다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결국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지금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는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또 소매 쪽 이런 종목들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을 나타내면서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도 굉장히 호조를 나타냈고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3,191,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800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6% 올라갑니다. 61,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67% 오름세로 29만 9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떨어집니다. 107만 7천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KB금융이 1% 올라갑니다. 11만 8천 원. 현대차도 0.2% 올라갑니다. 20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모두 0.3% 상승세. 두산 에너빌리티가 0.95% 올라갑니다. 6만 3,700원이고요. 기아도 0.2% 상승합니다. 10만 3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권이네요. 지금 44만 9천 원. 최근에 나흘 연속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1.5% 올라갑니다. 10만 3,1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1.6% 올라가죠. HLB도 0.5% 상승합니다. 5만 900원이고 파마리서치도 1.78% 상승하면서 5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리가캠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3% 약세입니다. 이미 어제 16% 넘게 급등한 만큼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죠. 13만 7,500원, 레인보 로보틱스 약보합권이고 펩트론도 좀 떨어집니다. 19만 5,800원. 휴젤은 2% 강세를 보여줍니다. 3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0.5%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 움직임이 좀 이어집니다. 지금 대성파인텍이 15% 급등하고요. 1,170원, 캐리도 9% 강세고 대명에너지가 8% 올라갑니다. 27,550원, 그리드위즈도 7% 오름세고요. OCI홀딩스도 6% 강세, 하나솔루션도 4% 이상 올라갑니다. 36,200원, 신성, ENG, S에너지 모두 오름세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4.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이 흐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나무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우리기술투자가 7% 강세입니다. 11,100원 선이고 하나투자증권도 5% 이상 올라갑니다. 7,440원. H놈의 인베스트도 2% 상승이고요. 신성, ENG도 1.8% 상승세, 대성창투, 카카오 다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상자산이 천장을 뚫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 오늘도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5% 이상 올라갑니다. 7,460원이고 현대차증권도 4.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LS증권도 4% 오름세, 상상인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한타 다 올라갑니다. 오늘 증권주 흐름 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7,440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99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07억 원, 64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억 원, 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지금 속보가 나오네요. 코스닥 800소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이원 30전 상승한 상황입니다. 1,372원 30전.
환율이 올라가네요, 지금은. 환율 읽으려고 이제 속보가 나와가지고. 네. 아니, 코스닥, 우리는 일찌감치 지금 800선 회복된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일찌감치 확인했는데 확인했는데 왜 자꾸 나와? 뒤늦게, 그러니까요. 예, 네. 뭐 800 회복한 거뭐 네, 새삼 그건 스럽지도 속보가 않고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 네. 봐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정민영 이렇게 당황시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계속 올라가네. 뭐 조금 초반에 누가 패면은 어딜 하면서 그냥 땡겨버리네요. 지수는 그죠? 오늘 뭐 이거 3,200도 또 이제 장 마감 이후 시황은 그거 하죠. 코스닥 800 회복, 코스피 3,200 회복. 네. 수급도 절묘합니다. 서로 엇갈리면서 외국인 샀다가 외국인 아니면 개인이 샀다가 하면서도 네네네. 쭉쭉쭉쭉 끌어올리는 게 진짜 신통방통한 한국 증시가 돼버렸습니다. 아까 저 이제 뭐 계속 속보 나왔습니다만 반도체가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막 그렇게 무겁고 시총 큰 종목이 움직일 만도 하네요.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으네요. 전년비 12.8%. 오. 아, 수출이요. 네, 수출이 예. 뭐 저런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박 기사님. 네, 그럴 것 국내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 증권가에 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분들이 이 최근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4월 이후 특히 이제 6월달 아주 강한 랠리가 펼쳐졌는데 왜 그 조금 사석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좀 살짝 들려주시죠. 어때 그 분위기? 근데 분위기가 저도 뭐 결국엔 그런 거 영향을 받는 걸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게 한국도 보시는 마찬가지고 분들이. 특히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뭐 계속 좋지 않겠느냐. 아, 미국도 좋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위기 자체는 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안 비미국이 더 좋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꼭 그렇죠. 그렇진 근데 않은 미국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빼서 이제 한국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에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더현대에 돈키호테 팝업 스토어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네. 사무실이 IFC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현대랑 붙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항상 거기에 줄 서는 것들을 저희가 출퇴근길에 좀 많이 보는데 이번에 돈키호테가 화요일 날 팝업이 시작됐거든요. 더현대는 그냥 팝업 성지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팝업 이제 스토어의 성지다. 네, 팝업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돈키호테가 화요일 날 나왔는데 역시나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은 저 했지만 돈키호테가 뭔데요? 저게 이제 일본의 약간 다이소 같아요. 우리나라 다이소.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인데 엄청 큰 편의점? 아니야, 편의점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근데 없는 게 네. 없어요. 네, 없는 게 없는 네. 그냥 잡화는 다 있다. 명품 가방 같은 것도 파니까 네. 그런 데라고 보는데 가격이 조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객들이 일본에 가면 무조건 가는 데죠. 돈키호테를 들고 저 그림에 나오는 대로 저렇게 여유 있게 쇼핑 못 해요. 사람 너무 왜 많아서. 미어 터져가지고 미어 네. 터집니다. 일본 자체도. 그래서 저거는 말도 안 되고 줄 서서 계산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어찌됐든 요번에 팝업 스토어가 이제 화요일부터 8월 초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었는데 첫날 뭐 아침에 열었을 때 한 300명인가 뭐 줄 서 있었다고 하고 뭐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춘천에서 타고 온 거예요. 이거 가려고. 새벽 5시에 왔는데 자기가 1등이 아니더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요게 이제 뭐 논란은 뭐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네. 여기 막 뭐 대기표 있어야 된다 안 된다 뭐 네. 문제 많았는데 어찌됐든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한국에도 이제 뭐 진출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아니 이야기가 일단 저렇게 팝업 스토어를 저 행사를 했다는 거는 진출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느닷없이 그냥 팝업스토어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저기 당연히 진출을 염두해보고 이제 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쇼핑몰 큰데 이렇게 센터 가 보면은 네. 장사 제일 잘 되는 데는 다이소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한 그렇죠. 얘기로. 다이소랑 올리브영. 이제 어떻게 저 바닥 경기는 별로다 하는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렇죠. 거기 지금 더현대에도 샤오미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샤오미가? 1호점. 네. 샤오미 들어왔는데 뭐 엄청 사람 더현대, 많아요. 예, 더현대 아니 IFC. 네, 들어왔는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거의 가격이 싸니까. TV가 뭐 100인치도 300만 원 정도 하던데요. 전에 안 그래도 이효석 대표가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샤오미 매장 네. 그
바로 옆에는 또 뭐였더라? 아주 대조적인 다이슨 있죠, 바로. 다이슨 옆에 다이슨. 맞아. 네. 다이슨이 있죠. 저기 샤오미.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굉장히 저렴한 거에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돈키호테가 한국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뭐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돈키호테는 그 해외 진출의 역사가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매출하는 발생이 한 85%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5%는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뭐 하와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우리가 뭐 하와이 여행 가서 굳이 돈키호테를 안 가니까 모르는 네네. 건데 일본이랑 하와이가 되게 긴밀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뭐 하와이 일본 분 많이 사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돈키호테 거기 1호점으로 진출을 했었고 이게 홍콩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 홍콩에 조금 몇 달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돈키호테 가보면 거기도 엄청 잘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고 막 엄청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국에도 진출을 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이게 상장사입니다.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뭐 그 PPIH라는 종목명으로 이제 7호 이상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게 요게 일본 증시에 상장된. 맞습니다. 이게 이제 5년 차트인데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아까 이제 그 소영기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돈키호테를 생각해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시청자분들 중에. 네. 아니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영 바보인 건 아니죠. 아이, 그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그죠? 네, 많이 네, 익숙하지 않으신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제가 좀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여기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에요. 가면 예? 여기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돈키호테가 아까 말씀드린 다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는 여기서 쇼핑을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없던 것도 사게 되고. 그렇죠. 보통은 이게 뭐냐면 여행의 특수성인데 여행을 왔잖아요. 예. 그러면 여행 와서 필요한 것만 사가지를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혹시 이런 몰라서. 것들, 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막 검색을 해요. 돈키호테 오면 사가야 될 거야. 검색해서 그 자리에서 산다든지 대화 소리가 주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된대. 이러면 막 사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경쟁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가 상품이고요. 네. 두 번째는 폭넓은 상품군. 상품군이 다양하다는 거. 거기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늦은 시간에 영업이 가요. 맞아요. 그래요? 24시간을. 네.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행을 가면 아쉽잖아요. 늦게도 예. 뭘 하고 싶은데 일본도 8시, 9시 되면 샵도 다 닫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 다 닫거든요. 아. 그러면 뭐 술 마시러 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호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허. 그때 이제 여기 가가지고 뭐 12시, 1시까지도 이제 쇼핑할 수 있으니까 구경하는 재미도 이게 있고. 약간 뭐 네. 치면 약간 애프터 클럽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여행 다 끝나고 지친 몸을 네. 이끌고 가서 여기서 이제 쇼핑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PB 상품인데 이게 이제 실적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자체적인 브랜드. 네,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PB 상품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서 뭐 저렇게 싼 데니까 뭐 조금만 사오자라고 하지만 계산할 때 보면 20-3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함정인데 싸지 않은 상품도 되게 많아요. 싼 상품이랑 안 싼 상품을 섞어놨어요. 이렇게 좀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실적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란색이 매출이고 주황색이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가는데 다 코로나 때도 꺾이지 않았었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ROE, 그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PB 상품이 늘어난 효과인데 17.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돈키호테를 우리가 외국에서 많이 가니까 네네. 이거 외국인들 일본 많이 가서 최근에 증가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안 가면 돈키호테 이제 주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출 비중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예. 이제 국내에서 파는 거랑 면세 비중을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면세 비중은 5.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아까 해외도 있잖아요. 예. 그거 빼고 일본 국내에서만 본다고 해도 네. 면세 비중이 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10% 이하예요.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요게 일본인들 자체가 많이 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이 그래프가 이 외국인들의 비중인데 2019년도에 보면 중국인이 40% 외국인 중에 제일 많았는데 네. 이제 꺾였고요. 코로나 때문이고. 근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한국인이 20몇 %로 상당히 이제 상위 버전에 있다가 네.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조금 꺾였는데 다른 이제 중국인이나 기타 국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면세 쪽 매출 비중도 뭐 이제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본 방문객 수를 보면은
뭐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 코로나 때 확 꺾였지만 최근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2024년이 3,600만 명이 최고치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5월까지 보면은 1,814만 명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도 결국에는 이제 일본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치지 않겠나. 그래서 돈키호테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아니, 또 일본 쪽 얘기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초밥 주식 사면은 초밥을 준다. 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초밥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좀 특이한 게 이제 이 쿠라스시라고 하는 쿠라스시. 기업이 요번에 그거를 하는데 이게 회전 초밥집. 네, 회전 초밥. 그러니까 저렴한 회전 초밥이에요. 100엔 정도.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저렴한 게 100엔 정도. 우리나라로 뭐 1,000원이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싼 초밥집인데 요게 이제 올해 매년 4월에 이제 주주명부 작성하잖아요. 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주주한테 한 주당 3,000엔 꼴로 이제 식사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일본 상장 기업 중에 40% 정도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편대요. 그래가지고 뭐 도토루 커피 있잖아요. 이런 예. 데는 포인트 카드 줘가지고 그거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배당하고는 별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는 그런 걸 하는데 이 쿠라스시가 재밌는 거는 작년 12월에 작년에 기억하시면 일본에 외국인 투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투자 장려 정책인데 외국인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주가 좋으니까 쿠라스시에서 이거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12월 달에 우리 이거 안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오랫동안 해오던 거를. 그러니까 주가가 20%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2월 달에 다시 재개해서 주가 다시 폭등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 이거 어차피 못 쓰거든요. 저희는 저희 개인명으로 외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증권사명으로 들어가지. 예.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많이 못 쓰는데 네. 어찌됐든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 주에 굉장히 3,000엔 식사권. 네,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꽤 나쁘지 큰데? 않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은 그리고 100주 단위니까 네. 이게 3만 원으로 그냥 안 끝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이 쿠라스시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조금 설명드리면 네. 요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 회전 초밥 쪽으로 매출이나 점포수 기준으로 2위예요. 그래서 이제 한 667개 정도 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도 좀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본 갈 때 매번 여기 좀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보면은 미어 터져요. 사람도 엄청 많아가지고 뭐 이제 그 지점마다 이제 그 퀄리티는 조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갈만하다. 왜냐면 혼자 가서 100엔 쓰시니까 그쵸. 아무리 먹어도 한 3만 원이면 되고. 원래 또 덮밥 초밥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런 거를 해요. 5접시마다 접시 넣거든요. 그럼 5접시마다 그 뽑기 있죠. 가차 뽑기. 5접시를 하면 뽑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먹고 이제 이제 가야겠다. 배부른데 4접시?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하나 더 하면 먹으면 뽑기를 할 되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영업 방식을 쓰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면 10접시 드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5단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접시 드시고 하실 것 같은데. 야, 네. 약간 그거 하네. 소주 이렇게 서로 따르다 보면 막판에 그치요. 반잔밖에 안 채워지잖아.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병 더. 그렇죠. 그런 실제로 느낌이죠. 편의점에서 2+1 하면 하나 사려다 2개 사고 이런 거 맞아요.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로 해가지고 아. 영업하는 업체인데 하여튼 쿠라스시 구락은 뭔 뜻이에요, 저게? 쿠라 설마 저도 제가 구라치지마 할 때 그 구라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겠고. 저도 이거 일본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지역 이름인가 뭐 하여튼 근데 최근에 하여튼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창고 저장고 뜻이래요. 아우 오늘 참 우리 참 이사님하고 이렇게 일본 중심으로 해서 또 재밌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이 묘하네요. 오늘 우리 주식 관련 뭐 경제 채널에서는 또 하루 종일 이제 주로 오르는 종목 위주로 해서 네. 왜 오르는지 막 따지고 이럴 텐데 지금 보니 또 뭐 방산, 뭐 조선 그동안에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끝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짜증날 만한 지수 상승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쪽은 지금 주춤주춤하구나. 오히려 조금 오늘은 밀리는 신재생 반면에. 에너지 쪽이 신재생이 올라요. 이제 또 날아가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고. 순환매가 엄청 막 빠르기 때문에. 빠르니까. 예. 야, 이거 참. 그래서 이거 맞추기가 거의 뭐 어떨 때는 이 순환매가 빨리 돌 때는 진짜 두더지 잡기 하는 것 같아요. 막 머리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때리면 항상 늦잖아요. 아니면 뭐 올라가다 떨어진 거 사놓고 기다려야죠. 글쎄, 예. 그 방법밖에 없겠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뭐 이제 큰 그림에서 사실 뭐 조선, 방산 큰 그림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예측이 되는 쪽으로 좀 버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내가 저거 따라가서 팔았는데 그게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충분히 다 보니까 좋은 일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큰 그림이 있다 싶은 데는 예. 좀 버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 30초짜리. 뭐 7월 5일 날 대지진 오래 만에 했는데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난카이 대지진 만화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거 이거 길어질 것 같아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네. 작년에 제가 거기 피해자인데 제가 8월 달에 일본 가려고 다 예약을 해놨어요. 작년에? 예. 근데 8월 10일 날 작년에 난카이 대지진 그게 나왔거든요. 만화가?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것 때문에 가야 되나? 고민을 한 3, 4일 엄청나게 하다가 예. 목숨 걸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또 태풍 와서 그때 하여튼 결국 취소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예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저 불안감이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게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맞아요. 맞췄다고 하니까. 저 근데 팩트는 뭐냐면 저 그 7월 5일설은 개정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에 쓴 게 아니라 개정판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신빙성도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이란 게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제는 3,200 시대입니다. 코스피 3년 10개월 만에 또 3,200까지 돌파해냅니다. 지금은 살짝 아래로 내려왔지만 코스피 0.5% 가까이 오르면서 3,19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8% 가까이 올라갑니다. 800선 돌파하면서 804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팝니다. 416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지금 팔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101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개인만 홀로 76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13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6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481억 원 순매도합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그리고 화학과 은행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석유와 가스, 우주항공과 국방, 전자제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리백 관련된 섹터들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의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온실가스 관련주들 오름세입니다. 현재 장 초반 대비해서 일부 종목들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하는 상황이지만 그린케미칼 여전히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8,790원이고요. 에코아이가 8.65% 강세로 14,320원. 에코바이오가 3.85% 오르면서 4,180원대 거래됩니다. 그밖에 에어레인이 4.6% 오름세로 19,040원대, 에코프로 HN 역시도 3.23% 강세 보여주면서 2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선 대성파인텍이 현재 17.3%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15%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164원이고요. 캐리가 4.1% 강세로 4,650원. 파루가 6.84%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608원입니다. 오시아이홀딩스입니다. 10.7% 급등하며 93,000원대. 더불어서 메커스도 5%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주와 더불어서 또 풍력 에너지 쪽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명에너지가 6% 강세로 거래가 27,000원이고요. 금양 그린파워 2.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450원. 동국 엔센시가 3.26% 상승세로 3,005원대 거래되고요. LS 머티리얼즈가 1%대, SK 이터닉스도 2.4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각 의무화 기대감 등으로 최근에 지주사와 증권, 금융, 보험주 등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주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주 내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2% 가까운 오름세고요. LS증권 2.48% 강세로 거래가 5,790원으로 집계됩니다. 하나투자증권도 2%대 오름세입니다. 7,220원대. 현대자증권이 3.53% 강세로 거래가 9,960원이고요. 부국증권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6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 연속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3,200선까지 진입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고 있어서 외국인 매도세에도 3,200선 유지될 수 있을지는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연결해서 비트코인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트코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어떤 이유가 이 비트코인 급등세를 유발했다고 보면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10만 7천 불대를 굉장히 굳건하게 잘 지켰거든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사실 이 유동성의 함수라는 별명이 있듯이 계속해서 글로벌 M2 광의 통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업이나 ETF 이런 곳에서 발생할수록 가장 빠르게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 유동성 증가를 반영하는 그런 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을 조기에 교체할 거다. 약간 이런 비슷한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리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을 정부가 직접 해서 이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용인한다, 이끈다 이런 표현인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이제 강하게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같이 가격이 오른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지금 초입에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7천 불대로 굳건하게 지킨 이유는 장기 투자자들은 사실 매도세였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거래소 거래량이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시장은 조용하거든요. 근데 가격만 지금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10만 7천 불대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바닥을 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즉 장기 투자자들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그리고 그 물량을 누군가는 물려받아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 주체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 기관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쭉 에너지를 축적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리플레이션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시장에 이제 그 훈풍이 분다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이슈 또 집값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금통이 있었고 기준금리는 그냥 연 2.5% 동결이었는데 한은의 논리는 집값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 우려 때문에 뭐 네.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이렇게 네. 그거 한다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은 논리를? 뭐 우리나라가 역시 부동산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결국 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무게를 좀 둘 것인지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을 좀 잡는데 고민을 해볼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 대책과 뭐 연장선상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대출 규제는 들어갔는데 여기 금리까지 인하가 되면 결국은 주택 가격을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시장 심리를 다시 또 전환할 수 또 돌릴 있다라고 수도 있으니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특히 주택 가격이 지금 뭐 상승률은 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CG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6억 원이라는 그 대출로 규제를 제한을 했지만 지금 서울은 0.4%가 지금 상승한 그런 추이거든요. 우리가 0.4라고 하면은 뭐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한 2%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게 1년 동안 쭉 이어지면은 거의 뭐 한 20% 이상 정도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6억 이하의 대출을 한다라고 해도 쉽게 꺾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까지 인하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저 수치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집값 대출과의 이제 우려 그리고 집값 때문에 뭐 내용들 보니까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부채가 뭐 좀 조정은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는 인식들이 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금리로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네. 지역별 양극화가 굉장히 네. 심해지다 보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된 네. 현상인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세금 제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졌다면서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예. 부동산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네. 뭐 이따가 뭐 CG에 뭐 여러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시장 구조 자체가 100억짜리 아파트 한 채는 네. 오히려 좀 더 낮고 10억짜리 아파트 10채, 뭐 5억짜리 아파트 20채는 완전히 지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시장에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시장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지적을 해왔던 게 네. 아니, 주택 가격이 그 자산으로 봐야지 이게 숫자로 계속 언제까지 볼 거냐. 그리고 한 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하고 강남에 3, 40억짜리 전세 사시는 분하고 네. 누가 더 이제 글쎄. 자산 여력이 있고 또 부자냐 예,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한쪽은 또 무주택자거든요. 예. 거기에 청약을 또 대기하면서 계속 누적되는 예. 그런 수요들.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 쏠림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 제도 자체가 고가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짜리 아파트 강남을 20억에 이제 양도를 했을 때 한 5억 정도 오른 거잖아요. 1주택자는 6천만 원 좀 넘게 되지만 2주택자는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택을 사서 뭐 부동산 경비하고 기타 경비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뭐 집 좀 수선 보고 이사하고 하면은 사실 2주택자는 뭐 그렇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면 뭐 이제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좀 가격을 좀 낮춰서 증여를 한다든지 다른 우회 방법들 그리고 양도세가 좀 낮아지는 그 시점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저런 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뭐 이제 이주택자 문제, 저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강남이 문제가 아니라 또 서울하고 지방 같은 경우 보면 12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집값이 50% 오르고 6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이 50%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 지금 그 서울에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올라갔다고 해도 이제 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구조고 지방에 있는 분이 6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 이제 7천만 원을 내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적인 접근으로 본다든지 거주적인 접근으로 보더라도 서울 쪽에 똑같이 50% 오르고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 서울을 단순한 저 표만 봐도 선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저 7천만 원 저게 쉽게 모으기도 어려운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양도소득세 결정 과정이 저렇게 되는데 단순히 저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3년 이상 보유하면 12% 그리고 연 4% 하면은 40% 그리고 거주를 또 10년 정도 하면은 40% 받아서 최대 또 80%까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또 받거든요. 그러면 12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오른다라고 해도 서울의 주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뭐 수익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내가 소위 말하는 그 갈아타기 했을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똘똘한 한 채가 구조적으로 선택을 안 하는 게 좀 뭐 소위 뭐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당연히 저렇게 굴러가는 구조죠.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송 대표님 설명 듣다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서울의 그 아파트 한 채 값 듣는 순간 다들 눈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반면에 지방에는 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자, 저걸 갖다 모르지는 않을 텐데 정책 당국도.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세제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금에 대한 뭐 조정 가능성 요구들은 많고 솔직히 뭐 논의들을 하는데 맨날 떠드는 거는 떠들기만 하고 떠들기는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고 또 이런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가야 된다. 계속 뭐 공개적으로 논의만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항상 요구를 하고 지방에 계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분들도 요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떠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똘똘한 한 채들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네. 그런 건지 뭐 이게 맨날 얘기하고 뭐 소위 그 떠들기는 하는데 실현되지는 않는 거에 따라서 많은 그 세금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저 사람들 봐라 저거 자기네들 그 항상 보면은 재산 보면은 다 거기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다 갖고 있네 하면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뭐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이게 같습니다. 무슨 뭐 꼭 집값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런 것들이 해결돼 줘야만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 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서울에 살 수가 있어야지. 수도권이나 뭐 할 것 없이. 참 그러네요. 아니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를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뭐 로또 그 청약들만 양산이 되고 집을 지금 이제 로또만 보면서 아까 똘똘한 지역에 아파트를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똘똘한 지역에 전세로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시세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데 들어가려고 하는 곳들. 왜냐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을 보면은 지금 강남권하고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지역들 안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들이거든요. 여기서 소위 뭐 당첨되면은 앉은 자리에서 뭐 5억, 10억씩 먹는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할 상황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구조적으로 보면 뭐냐면 저 좋은 자리에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누른 상태에서 수요는 쌓여 있고 그래서 뭐 로또가 발생되는데
품질은 또 저는 양질의 지역에서 주택 공급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강남에 제일 좋은 집인데 3,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아마 이제 그 장마 지나고 이제 폭풍 같은 거 오고 나면 이제 또 물 떨어지는 그 영상들 꼭 나올 거예요. 그럴 그런 거예요. 저품질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또 그런 생각들을 견제를 하는 게 이제 로또가 되는 그 수요자들도 있지만 또 저기 이제 시공을 그 맡게 되는 곳들은 또 가격이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면 로또 시공사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시공권을 딱 따게 된다라면. 그래서 적정한 금액 안에서 움직일 필요는 있는데 그 요즘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평균 분양가 추이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지수하고 이런 거 오르는 거 대비했을 때는 너무 가격의 눌림이 좀 강하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들 뭐 분양가 상한제가 뭐 그냥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거를 고려를 하고 품질들도 올려주고 주거 상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좋은 집으로 가고 그 자리에 중산층들이나 뭐 이제 저소득 계층들이 뭐 사다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사 수익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양질의 공급들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주택 가격의 불안정이라든지 임대 시장의 불안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집은 안 사고 이렇게 그냥 신축 아파트 강남에서 이렇게 전세로만 왔다 갔다 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거실이나 안방이나 할 것 없이 이동할 때 발레를 해야 된답니다. 그냥 토 슈즈 신고 층간소음 그렇게 해야 이웃 간에 불화도 없고 그다음에 이건 무슨 뭐 옛날 그 응답하라 1988 덕선이네 집 방도 아니고 소주병을 갖다가 눕혀놓으면은 그냥 저 굴러가서 저 벽에 쿵 박힌 이게 수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강남 아파트라던데 뭐 로봇 청소기 돌리는 소리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돌리는 소리까지. 그거 돌리는 소리까지도 난다. 심각하죠. 그 비싼 땅에 그 요즘 공사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시공사도 남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수준은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꼼수도 등장하잖아요. 뭔가 옵션으로 다 빼잖아요. 맞아. 그래 뭐.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장에서 시공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말씀 주신 로또 청약 광풍 이것도 조정한다는데 이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들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쪽으로만 지역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새 아파트에 전세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본인 당첨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시는 그 분이 있는데 뭐 아주 비싼 전세 살면서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그 바로 좀 해소가 돼줘야 되는데 누적되는 수요들이 청약 경쟁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대치동 DH 같은 경우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뭐 우리가 수십 대 수백 대 1 정도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네 자릿수예요. 지금 1025대 1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레미안 원펜타스도 527대 1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 서초동 이런 곳들에서 뭐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가격은 누르라고 하고 시세는 높고 거기에 이제 당첨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전 마진을 넘어서 로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몇 년 거주하다가 솔직히 또 팔고 또 다른 데 이사 가고 해도 또 나중에 자산 그 형성을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뭐 적정한 면적으로 이동하고 하면은 돈을 그렇게 크게 버는데 그리고 요즘 돈 벌기 어려운데 뭐 소위 뭐 이 로또 청약의 양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다 그 지역의 그 뭐 인지도를 굉장히 크게 높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거기에서 이제 양극화 현상들이 크게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지금 전세 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문제 좀 심각하던데요. 지금 그래요? 전세가 매물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전세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막히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매물에 대한 물량들도 지금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전세 수요는 늘었고 예. 공급은 줄고. 그렇죠. 입주 물량들도 지금 공급 물량들도 줄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물량들도 이제 매매에서 전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 수도 줄고 지금 월세에 대한 그리고 전세에 대한 거래 비율도 61%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유통되는 물량들이 이렇게 줄고 빨리 해소가 되다 보니까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지금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임차인들이 좀 그 보호가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무제한으로 연장하는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환 비율이 5%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라면 계속 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고, 그다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 친화적으로 있어서 막 태거가 자유롭게, 그리고 뭐 집주인하고 그다음에 임차인하고 좀 균형이 좀 맞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임대차법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뭐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예. 이 나라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 나라 거를 따라 하려고 해도 비슷하게 따라 하는데 그 나라는 월세제도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월세에다가 전세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급진적으로 손을 보고 졸속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청구서가 지금 이런 그 전월세 부족, 그다음에 임대 시장의 불안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지금 보합권이네요. 지금 앞서서 이제 3,20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가 지금 이제 다소간에 이제 좀 숨고르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0.2% 상승, 800선 넘었었잖아요. 네. 좀 숨고르는 모습인데 사실 오후장까지 뭐 지켜봐야죠. 네, 직전은 네. 봐야 되겠는데 결국 이 매듭 숫자가 한번 시장에 한번 한 템포 쉬어가라는 그 사인을 주는 매듭 숫자가 3,200과 800이었나 봅니다. 네, 네. 일본 증시도 지금 갑자기 상승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뭐 약보합, 저항보합 왔다 갔다 합니다만 개장 초 고점 대비로는 이렇게 윗꼬리가 좀 평소 대비 기네요. 좀 실만한 구간에서는 또 예, 쉬어줘야죠. 그래야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